지역 신문 이제 기자님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21대 총선 출마자들 다니시면서 또 어떤 뜻으로 또 출마를 하고자 하나 하는 출마의 변을 비롯해서 부천시 현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후보 예정자들이죠.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이제 예비 후보가 되겠지만 어떤 후보자들 예상 후보자들의 이 생각을 부천 시민들께 전달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 21대 총선이 갖는 의미는 이제 나라로 봐서 나라 전체로 보아서는 소위 스스로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또는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 심판을 하는 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권한 이후로 이제는 그 전에 있던 박근혜 정부에게 정부 탓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특히 그들의 경제 성적표가 지금 굉장히 참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삶이 정말로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그냥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물론 모든 국민이 그렇지는 않죠. 특히 이제 공급생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확실히 좋아진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 운영 자체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흥하는 또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아무튼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한다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데는 좀 인색한 그런 분위기를 갖지 않나 싶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침체로 오고, 또 세계 경제도 그렇게 세계 경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무역도 상당히 우리가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가 지금 활력을 굉장히 잃고 있고, 또 예상한 만큼의 성장률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나는 시민들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적표가 어쨌든 이번에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매겨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야당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노력을 해서 선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좀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따끔한 그런 충고와 비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천 지역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부천이 한쪽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일색으로 지금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뭐 시장, 도의원 거의 뭐 100%가 민주당 일색이어서 사실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데 견제 역할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광역동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뭐 광역동에 무슨 이점이 있는지, 지금 무슨 이점이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불편해하시고 뭔가 자치를 훼손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뭐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뒷수습도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뭐 나중에 말씀들 또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주상 복합 고층 아파트들이 마구 또 지어지고, 원래 계획대로가 아니라 계획에도 없던 것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어지고, 이런 것들도 저는 부천이 정치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근데 지금 뭐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사실 반대가 다 까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에 이제
있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무리하게 어떤 아이디어에 입각해가지고 함으로 해서 또 부천시의 여러 가지 면이 저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치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다시 말하면 시민의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 견제 세력과 또 그것을 좀 비판하는 세력이 잘 작동할 때 저는 균형 있는 부천의 발전이 가능하고 또 계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돌아오는 선거가 균형을 다시 부천의 정치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천 시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 저희 자유한국당도 아직까지 그 탄핵 이후로 국민들의 어떤 그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또 그런 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대안을 내놓고 또 좋은 후보를 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질문들로 해주세요. 지금 제일 먼저 여기 질문에 네. 나와 있는데요. 법률 해난에 대해서 좀 네. 시급한 해난 문제인지 네.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서 나가야 되는지 좀. 네. 제가 이제 큰 걸로 보면 원미을의 이제 현안이 한 3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상동 이제 호수공원 주변에 이제 영상산업단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G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어떤 영상 산업과 연관돼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를 일부 좀 넣으면서 또 사업성을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 주요 컨셉이 이제 뭐 호텔도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아파트 들어오고, 그리고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개 이제 산업 인프라가 좀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10만 평 되는 데죠. 그리고 여기 우리 저 원미을, 그러니까 중동 상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 전체와 이제 관련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그것보다는 좀 파격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경기 연구원장을 했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는 시에서는 시의 어떤 면모를 바꾸고 특히 그 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경기도에 있는 많은 시들이 보면은 주로 주거형 위성도시잖아요. 서울의 어떤 인구를 이제 담아내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거형 위성도시로부터 조금은 이제 첨단 산업을 갖추는 자족도시로 좀 바꾸자고 하는 것이 주요한 이제 문제의식이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판교죠. 그러니까 성남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분당이 단순한 그 주거도시에서부터 이제 이 자족형 도시로 바뀐 계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그 어떤 산업, 첨단 산업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시의 재정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시장이 이제 도지사도 되고 뭐 대통령도 꿈꾸고 뭐 이게 다 그 시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시의 어떤 그런 활력하고 그런 모습을 많은 시들이 또 그런 노력을 수원은 수원대로 뭐 화성은 화성대로 뭐 용인은 용인대로 이렇게 커가는 도시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향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고향도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상 중심으로 할 건가 이런 노력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마다 그런 노력을 하는데 부천은 약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이 제가 그때 시의원 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혜영 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문화 도시로 이렇게 하겠다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그림을 그린 이후로 좀 뭔가 이렇게 좀 한 번에 또 한 번의 어떤 도약의 시기를 좀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대장동 어디 하나에 뭐를 만들고 뭐 어디에 뭐를 만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어떤 이 시의 발전 전망이나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좀 우리가 여유가 있는 이런 땅이 있으면 그 이제 그런 면에서 상동에 있는 그 땅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오정동에 있는 대장동에 있는 그런 땅과 더불어서 좋은 이제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천시를 자족형 도시로 만드는데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부천이 자족형 도시로 만들려면 부천의 예산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경기도의 예산을 어떻게 부천에만 또 끌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 예산도 좀 가져오고, 국가 예산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민간을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개발 방식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게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천도 거기에 이제 공동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죠. 성남시도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교 테크노밸리의 그 건물이 보면 일부는 이제 국가 거고 일부는 뭐 경기도 거고 일부는 성남시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가로 그 부지를 다 민간에게 분양한 거잖아요. 특정한 산업의 특정한 이제 종목만 들어오게끔 한 거죠. 그리고 원가로 분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미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잡아놓는 것도 미래 큰 투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이 이제 다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경기도나 이제 성남시는 심사만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 어떤 해야지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는 여기 개발을 하는 방식이 특정한 그냥 업자한테 그냥 당신들이 들어와서 다 개발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성을 빼기 위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야지 사업성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의 이제 그 장식을 갖는 그냥 아파트 단지 있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개발 방식을 좀 상당히 바꾸려고 그러려면 거기는 그 정부의 힘을 빌어야 돼요. 네, 정부의 힘을 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력을 우리 국회의원이 뭐 4분이나 되고 또 거기는 그런 산업단이 들어오면 부평도 그게 이제 다 연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부평공단하고도 다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평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도 좀 하고 하면은 좀 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어쨌든 좀 하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현안이다. 근데 아직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안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시장 바뀔 때마다 뭘 하겠다 그래놓고 또 뭐 잘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공간으로 남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너무 성급하게 민간이 와서 그냥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좋은 부천을 자족도시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개발 방식을 좀 한번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그간에는 주로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영화사가 들어와서 다 개발을 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주로. 근데 좀 그것으로부터도 또 다른 방식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특권 문제죠. 네, 특권 문제가 우리 주요한 민원인데 특권 문제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또 그런 거지만 그 일정 구간,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구간이 삼산지구예요. 삼산지구 구간이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삼동에 한 3km 정도 구간. 나머지는 이제 저 삼산지구 구간이에요. 부평 구간이에요. 그 구간이 지하 한 6m, 이제 실측으로는 한 4m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 6m의
그 고압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현재 고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고압 아마 지금 깔려 있는 게 13만 볼트인가 킬로볼트인가 하는 게 깔려 있는데 세 가닥인가 깔려 있는데 또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가닥에 34만 5천 볼트인가를 또 까는 건데 그거를 그 4m에 있는 이미 깔려 있는 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그 외의 구간은 전부 다 지하 40m에다 깔려 있어요 지금. 부천에 지금 다 신설로 지금 까는 게 지금 공사도 이미 다 거의 끝났어요. 그 이제 굴착 공사가 다 끝나서 근데 그 삼산지구 구간 그러니까는 부평에서 전기가 오거든요. 부평에서 전기가 와서 이제 부천으로 연결하는 그 구간만 그 6m 구간에다가 그냥 사용하겠다. 거기다 그냥 묻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여기 이제 초등학교 바로 그 이제 정문 앞을 지나가고 아파트 어쨌든 앞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니까 전자파 피해가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지하 40m 밑으로 파야 돼요. 다른 데처럼. 다른 데 다 지하 40m인데 그 구간만 6m로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건 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전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여기를 스리슬쩍 기왕에 있으니까 다른 데는 없으니까 물론 40m를 판 거죠. 근데 여기는 6m 있으니까 있는 데를 그냥 살짝 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40m로 무조건 파야 되는데 그거를 한전이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늑장을.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굴착 공사를 다른 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해야 연결되니까. 그러니까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여기를 이제 협상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건데.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텨요. 왜냐면 다른 데는 다 이미 팠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빨리 저는 이제 한전도 빨리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다른 시에서 여기 이제 주민대책위원회 분들 말씀은 다른 곳에서는 지중화를 할 때 시에서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부천도 좀 마중물을 좀 예산을 마중물 붓듯이 좀 해주면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일단 일정한 부천 구간에 대해서 약간의 좀 마중물식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자하면 이제 하는데 그러려면은 부천 시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네, 그럼 물론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은요 여기에 있는 시민들은 네. 그 부천 한전에서 안 한다 그러면 부천 세금으로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부천 시민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근데 이제 전체 예산을 부천시 예산으로 하긴 너무 어려울 테고 그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 네. 죄송한데 그 깊이가 6m가 아니고 4m 4m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측측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그 흉터 작업을 할 때 그게 아마 흙이 좀 꽉꽉 안 눌러졌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더 부천은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좀 성공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부천시에서 좀 대라 이런 그렇죠. 주장을 그런 거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우리 부천만 또 못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사례가 되면 전국에서 다 이제 소송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한전에서.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한전의 말도 안 되는 설명일 뿐이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34만 5천 볼트를 넣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평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40m 이하로 지금 다 시공이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예요. 다 끝났어. 근데 여기만 그러면 왜 기왕에 있는 4m 내지 6m에다가 그냥 하려고 그러냐. 여기는 마침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선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데도 다 6m로 하시지. 왜 다른 데는 40m 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40m로 해야만 안정성이 있다는 과학적인 그 시공 방침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6m로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한 거지. 속인 거지.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한전이 당연히 40m로 해야 되는 거예요. 35만 볼트는. 그러니까 그간의 14만 볼트는 당시에는 이제 전자파에 대한 그 개념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게 2000년대 초반에 한 거니까. 크지도 않았고, 또 그때는 여기가 허브 벌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땅 속에서 굴착을 해온 게 아니라,
개복, 그러니까 땅 위에서 땅을 파고 넣고 묻은 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는 6m 시공이 시방선인데도 이 사람들이 막 하다 보면 뭐 큰 돌 나오면은 그냥 4m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볼트 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고압 송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압 배전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40m 이하로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6m 혹은 4m에다가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전이 뭐라고 해도 납득할 수 없어. 그런 말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이미 공중에 송전설이 있는데 공중에 있잖아요. 보면 큰 탑이 있고 거기 송전이잖아. 그거를 요새는 전부 다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옛날에 시골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위로 송전설이 막 윙윙되는 게 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지하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하화할 때 시에서도 우리 빨리 지하화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하려면은 시가 약간의 돈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지하화 해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시가화가 되면서 하게 된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시도 돈을 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한전 사업이에요. 이 자체가 송전선 지하로 하는 게 한전 예산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한전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김만수 시장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막 말하기는 막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이건 어차피 부천시의 일이고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되니까 돼야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가 그래도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부천시가 약간의 마중물 그러니까 이게 한 350억쯤 된대요. 부천시구간만 하는데도 350억쯤 된대요. 구착하는데 그런 거 일부 그 중에 일부를 부천시가 이제 되는 성의를 보이면 아무래도 한전을 빨리 끌어내는데 협상하는데 좀 좋지 않겠냐. 이거는 주민들의 말씀이 맞지. 그런 차원에서 부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이제 부천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토론하고, 왜냐면 부천시에 있는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시장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고 또 마지막 하나는 심각한 문제는 그 해당 주민들은 심각하죠. 다른 질문으로 다 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고층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미 다 허가를 내주고 다 올라가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예회관짜리를 팔아가지고 이미 이제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또 한 데는 또 상가 하나 팔아가지고 또 하나 올라가잖아요. 저기 신중동 여기 있는 데도 하나 올라가고 여기 이 시청역 있는 데는 또 맞은편에도 지금 하나 올라가고 또 바로 문예회관짜리도 올라가고 지금 굉장히 고밀화 사업이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는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공공용 부지를 팔아가지고 그건 또 올라가는 거고 다른 데는 이제 다른 상업 부지를 또 고층 주거 지역으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중동, 상동, 신시가지 내에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올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그 잘못이 오래됐잖아요. 리첸시아 때부터잖아요, 그냥. 그게 전부 다, 왜냐면 여기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를 계산하고, 그것도 쾌적한, 우리가 이제 같은 신도시지만,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랑 우리가 중동 와보면 여기가 훨씬 그런 면에서 좀 더군다나 여기는 주변에 산도 없는데 여기는 녹지 공간도 없는데 여기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콘크리트 벽이잖아요. 여기가 너무 그런 면에서 우리 부천시 중동 상동이 사실 그렇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도 좀 더 이렇게 그 자연 친화적이거나 이러지 않은 곳인데 그런데 또 저렇게 그냥 고밀도로 저렇게 계속 더 추가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맞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고 하는 이런 철학을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간의 시장님들이 참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실.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이미 일이 다 허가를 다 내놓고 이제 합법적으로 다 건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주민들 어떤 그 바람들 있잖아요.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벌써 걱정들 많이 하죠. 저 시청 그 주변에서는 이제 걱정들 많이 하세요. 거기 많이 걱정하시는데 더군다나 또
뭐 시청 그 바로 옆에다가 또 문예관을 또 거기다 짓고 있으니까 공연장을 또 거기 짓고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교통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어쨌든 잘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또 앞으로 실제로 그게 다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큰 어려움이 생길지는 또 보고 또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테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뭐 그 일조권 침해 문제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또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허가를 내는 과정에 어떤 불투명한 점에서 항의도 많이 하고 이럴 때 저는 좀 시가 좀 주민 편에서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이 그 의구심은 갖지 않도록 밝힐 거는 밝히고 또 책임질 건 책임도 지고 이런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자꾸 불신을 그 업자들이야 당연히 허가 받았으니까는 이제 주민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주민들하고 업자 측하고 바로바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거기서 불상사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역 갈등이 심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부천시가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부천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천시의 주거 환경이나 도시 계획을 악화시키면서 다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이걸 주민 편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뭐 시장님 한번 면담하려면 면담도 어렵고 말이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게 우리가 시민이냐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가는 데마다 하세요. 시장님이 좀 그런 거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너무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거기에 대한 잘해주셔서 질문 하나 잠깐만 그거에 대한 질문 지금 조금 전에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지금 그 시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는 게 또 그 야당의 목 아닐까요? 그렇죠. 저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이럴 때 우리 부천 시민들의 마음을 빼앗을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 공약에 일단 담겨야 되겠죠. 우선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방안이라고 보고 그간에도 우리 지역구 이제 시의원님도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또 시의원님하고 이제 현황 가서 만나서 말 좀 듣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단계죠. 예, 그런 단계이고 또 시장님하고 어떤 면담이 가급적이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옆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이제 시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민주당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 주민들이 사실 야당에 거는 기대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또 잘 안 되니까 특구학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게 2010년부터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2019년이에요. 10년 됐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시장님이 다 여기 뭐 민주당 시장님, 국회의원 민주당 시장님이고 뭐 다 도의원, 시의원 다 그런데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야당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또 한번 풀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제가 부천에 악성 민원 두들겨 막는 데는 저 사람도 없다고 봐요, 사실. 저는 뭐 같은 당의 시장님하고도 그냥 싸워가면서 두들겨 맞고 이러잖아요. 저는 제가 이거는 정말 옳지 않다. 이거는 주민들 말이 다 옳은 건 아닌데 이거는 그 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보아서 절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면은 저는 잘 막았어요. 막고 또는 필요한 거는 또 해내고 그래서 역시 싸워본 사람이 잘 싸운다. 저는 주민들이 좀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과 또 부천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 맡으시면서 민원 해결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지금 네. 주로 이제 가서 말씀 처음에 듣고 일단 지금은 뭐 시장님하고는 이렇게 이 정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별 면담한 적은 없고요. 근데 한번 조만간 한번 뵙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 상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좀 드는 생각이 부천시의 전반적인 개발에 대해서 이러저런 생각이 들고 그때는 또 남경필 지사 일대 야당하고 우리가 이제 그 상생 그 도정을 했잖아요. 그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연정도 저도 이제 그걸 기획하고 또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제가 그 남경필 도지사의 그 인수위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연정할 때 그 연정에 소위 말해서 남경필 지사 측에 제가 또 간사였어요. 그래갖고 연정을 실제로 이뤄내는데 그 제가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 연정을 하면서 그 많은 도의원분들이 이제 민주당 도의원들인데 저는 그게 뭐 민주당 소속이든 뭐 자유한국당 소속이든 가리지 않고 그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이제 시의 그 어떤 개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썼어요. 그 경기연구원 예산을 그 시군에다가 그렇게 많이 쓰고 많이 기울인 거는 제가 처음이었대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이렇게 이제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물론 경기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계하고 또 타당성을 연구하고 이러는 용역을 주로 하는 데가 경기연구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 경기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도 그때는 물론 관선시대죠. 관선도지사 시대 때인데 관선도지사 시대 때 그 경기연구원을 설립하던 설립 자금을 시군에서도 그때 시군 이래 봐야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도에서 뿌리는 때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군한테도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업한테도 받고 당시에도 이제 시금고하는 기업한테도 돈을 받고 뭐 시군에서도 돈을 각출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돈을 내고 이렇게 가지고 경기연구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시군의 연구 용역비의 상당 부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시군의 발전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하시려면 그거 보통 그 돈을 많이 주면 1억, 2억 줘야 돼요. 그 용역 하나 하는데. 그 시의 발전 전망 이런 거 이제 하려면 왜냐면 도시계획 일정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계획까지는 아니라도 기본계획을 이렇게 바꾼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거를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하면은 그 민간에게 맡기거나 외부 용역기관한테 맡기면 1억, 2억 이렇게 드는 데인데 경기연구원은 우리는 다 박사들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훨씬 다 아주 A급 박사들이거든요. 거긴 정말로. 그러니까는 우리는 한 적게는 한 2, 3천만 원, 많게는 한 5천만 원이면 용역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그 제가 한 10군데 정도 했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하나 할 때마다 박사들이 보통 주요하게 그게 완전히 자기 과학으로 붙는 박사가 한 2명 되고 나머지 한 5, 6명이 분야별로 다 그 과제를 하나씩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박사 한 6, 7명이 그 시군에 가가지고 공무원들 다 하고 그 지역에 이제 그 관계자들 다 모인 데서 계속 의견 청취하고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기간도 거의 한 1년 정도 걸려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그런 연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부천은 안 했어요. 그때. 왜냐면 부천에서는 요구가 없었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천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막 그런 거 하고 싶어 하고, 부천은 이미 그러니까는 너무 다 조성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용인이나 화성만 해도 계속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뭔가 장기 발전 계획을 막 세우고 싶은 거야. 막. 근데 저는 오히려 부천이야말로 지금 한 번쯤 그간의 발전 전망이나 이 기본 계획 세운 거나 이런 걸 한번 재점검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건가 이런 거를 한 번쯤 지금 다시 시민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래야만 부천이 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장님한테 제가 그런 어떤 정파 떠나서 그런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든지 뭐 연락해서 한번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서영석 그저 우리 원미을 서영석 말고 오정구에 있는 비타민 서영석이 이제 같이 제가 연구원장 할 때 도의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서영석 의원도 그 옆에서 거들주더라고요. 그 당시 외교원장이 뭐 여야 관장 그거 많이 했다고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은.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연구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좀 개괄적으로 거칠게 이러저런 문제의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장님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 연구를 좀 많이 활용하라고 제가 팁을 드려야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도 전임 원장이니까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경기 연구원에 제가 그 분들한테 우리 부천시 그것도 예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짤 때 내년 경기 연구원 예산 짤 때 부천시도 용역을 좀 해주는 걸로 어쨌든 넣어 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하면 되잖아. 저도 제가 그런 의향이 있는 거죠. 그 현재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법안이 예. 다 좋은 지적이신데 예. 현재 부천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좀 앞서가는 얘기인데 만약에 원내에 진출하신다면은 예. 지난번에는 그 교육위원회 예, 상임위가 예. 배정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타파하려면은 상임위를 어떤 쪽으로 들어가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의원이 되면 이제 4년 두 번 상임위원회를 정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반드시 교육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두 번 다 하는 거는 이제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육상임위원회가 뭐 아주 좋은 데는 아니지만 또 나쁜 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한 번쯤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로서는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교육 전문가가 또 우리 국회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전문가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교육이 그 갖는 우리 그 국가에서 갖는 그 비중에 비해서 국회에는 교육 전문가가 너무 적어서 저는 이제 그 임기 중에 한 번은 두 번 중에 한 번은 저는 교육상임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산업과 이 과학 쪽에 그 전에는 마침 과학 교육 과학이 같이 붙어 있는 적이 있었어요. 교과위로 제가 있었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과학과 산업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첨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게 산자위가 되든 어쨌든 그런 첨단 산업과 관련돼 있는 쪽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을 부천은 지식산업단지 같은 거를 좀 유치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래도 그 로봇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밀 계측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형 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고 또 부천이 강한 게 그 뭡니까 그 뭐죠 이제 부천이 그 아주 그 기본적인 그 기계 설계 쪽이 강점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 이제 정밀 계측기기나 아니면 모터나 아주 소형 모터 그런 거나 이 로봇이나 이런 데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천이 거기에 더해서 이제 플러스 된 게 영상산업이잖아요. 영상산업. 그래서 그런 쪽을 잘 연결하면 부천이 굉장히 괜찮은 수도권에 아주 입지가 좋으니까 공항 가깝고 뭐 그리고 배우 인구도 많고 배우 인구가 많다는 거는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적 자원도 굉장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번 그런 쪽으로 상임위를 하면서 이렇게 정부 재원을 끌어오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여기 백이선 의원이 애를 좀 썼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이제 그런 산업 쪽으로, 산자위 쪽에 백이선 의원이 한때 애를 좀 많이 썼었죠. 그런 것도. 근데 그 한 번쯤은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 활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말이죠. 다가오는 4.15 총선이 뭐 1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남들은 또 각오가 있을 텐데 각오하고 새 인사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하시죠. 그 제가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국회의원을 2번 한 거는 사실 적지 않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저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국회의원 2번 한 것만 해도 정말 아주 큰일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의 견주 봐도 저는 진짜 그 여한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하는 과정에 저 나름대로 교육 분야에서 사람이라는 게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제가 꼭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또 이룬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뭐 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또 나름의 새로운 각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각오가 어떤 거냐면 최근에 우리 정치가 좀 너무 이념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치가 좀 실종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형, 그러니까 이념형에 맞게끔 그 사회를 막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 그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아주 그야말로 뭐 나쁜 세력 내지는 적폐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형을 여기다 실현하려고 하고 이런 혁명적인 거를 하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그거는 저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빚는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또 어떤 교만함이냐면 나는 옳고 저기는 틀렸어. 나는 선한 세력이고 저기는 악한 세력이야. 이런 그 철학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정치에서 적폐다 이러는 거는 그 소위 공산주의 사회에서 저거는 숙청 대상이다 이러는 거랑 비슷해요. 사고방식이 비슷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상호 존중이 되게 기본이거든요. 저는 그것만이 그래서 연정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연정을 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여야 할 거 없이 그거는 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다 나오게 하는 그 모티브는 어디에 있어요? 처음부터 국민들이 길거리에 절대 안 나옵니다. 국민들이 처음에는 아주 그 좌든 우든 센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요. 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부르짖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확산이 돼서 보통 사람들도 나와서 촛불 시위가 된 거고 지금 태극기 시위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정치가 거기에 의존하고 또 그 힘을 실현하겠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자꾸 촛불의 민심을 실현하겠다. 그러므로 나쁜 세력은 뭐 이렇게 억제하고 뭐 하겠다. 이런 건 정치 실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상생하려고 하고 여야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파트너를 존중해야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라는 캐릭터가 부천시에서도 여야 의원할 것 없이 참 친하잖아, 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 같은 그 선의의 경쟁자들이잖아요. 또 좋은 정책을, 서로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래서 그 중간쯤 되는 거를 어쨌든 실현하고. 근데 여당이 되는 쪽의 의견이 70% 실리고 야당은 한 30% 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되는 거죠. 아무래도 다수당이 힘이 더 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루어가는 게 정치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나라가 너무 막 휘청휘청되고 그러니까는 막 서로가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정치의 원래 역할이잖아요. 왜냐면 이 시민사회 사람들이라는 게 매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차이를 정치는 오히려 하나로 묶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정치가 해야 될 본령의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는 오히려 그거를 분열을 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합리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도전하게 된 거예요. 네. 부천 시민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물 좀. 손 좀 살짝 올려주시네요. 손 좀. 네. 이렇게.
둘, 큐. 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좀 이제 국민이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그런 이 상황을 이제 좀 끝을 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서로가 좋은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서로가 그 존중하는 그 기초 위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저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간에 아우 정치하는 사람들 그만 싸워라 이런 소리가 좀 잦아들 수 있도록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멋있는 정치도 있다. 그리고 좋은 정치도 있다.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을 한 그런 경륜을 잘 살려서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감이 되려고 한때 이제 애를 썼습니다만 또 그 교육자의 어떤 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좀 좋은 정치가 되도록 한번 애를 써보고 싶습니다. 새해에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그 바라시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저도 민원 현장 우리 시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현장 한 곳 한 곳마다 찾아다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 이제 내일 모레부터 되면 예비 후보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선거 운동은 오로지 우리 주민들의 그 어려운 점을 찾아다니면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선거 운동이 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